시간에는 2021 9월 고2 20번에서 25번 지문 사회, 그 중에서도 법 지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이 지문은 가나 두 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가나는 각각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건데 그걸 파악해 가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가지문 먼저 읽어볼게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의 특질인 최고 규범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 헌법은 최고 규범성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하는 최고의 기본법이기 때문인데 이 최고 규범성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 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받으며 존속을 보장받으므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이 법률이 바로 뭐예요? 헌법의 하위 항목인 거죠.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가문단은 헌법은 최고 규범성을 갖고 그 하위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은 뭐라고요? 헌법이고 그 헌법을 실현하는 것은 뭐라고요? 법률이다 라는 것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단 볼게요.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규범, 이걸 뭐라고 그래? 하위에 있는 법규범, 법률 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위 법인 법률은 스스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상위법인 헌법을 따르면 되니까. 하지만 헌법은 스스로 보장해야 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다른 법 규범들에는 상위법인 헌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어서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헌법이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네요. 첫째는 헌법 위에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국가 권력이라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보장해야 돼요. 헌법은요. 즉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 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 규범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헌법의 자기 보장성이다. 그래서 헌법은 자기를 보장해야 돼. 이게 바로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의 특성이죠. 그래서 자기 보장성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대요. 다음,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자, 보세요. 헌법은 자기 보장성을 지니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대요.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대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의 작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 하에 실현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헌법은 자기 보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지만 국가 권력이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가 권력을 포함한 모든 대상들이 존중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자기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보장성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네요.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여기서 입법자는 국가 권력이겠죠. 개선 입법을 촉구한다 하더라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단이 없어요.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뭐뭐에 좌우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 하에 자기 보장성이 유지되냐 유지되지 않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가가 있으니까 가에 대한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가에 대한 문제가 23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앞의 내용이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뭐에 의해 좌우되어 헌법의 효력은 자기 보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한계는 뭐의 조건하에서만 극복이 된다고요?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이 헌법을 존중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선지 1번 보면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을 위한 강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으므로요. 2번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입법부의 독자성 보장은 전혀 아니고요. 입법부가 독자성을 부여받으면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니까 얘는 완전 모순이고요. 3번 최고 규범을 판단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적 권위는 이미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입법부가 따르지 않을 때 한계가 있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이 되겠고요. 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권력의 법적 제재 수단은 이미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헌법재판소. 그러나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단이 없다고 했죠. 5번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는 바로 뭐예요?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죠. 따라서 적극적 의지는 바로 헌법을 존중하는 것, 즉 헌법에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하는 것밖에 없다고 앞에 내용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문제는 추론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요? 한 문단의 내용을 한 번 더 훑어보거나 혹은 추론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그 문단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추론해야 할 내용이 뭐였어요?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무엇에 의해 좌우된다.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헌법은 자기 보장성을 가져야 하나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 5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문단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하여 국가를 창설해낸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헌법의 역할이죠. 또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죠.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동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통해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래서 이 가 문단에선 헌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단에서 말한 것은 권력 제한성을 갖고요. 헌법의 기능. 두 번째는 앞의 문단에서 자기 보장성을 갖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 최고 규범성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헌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최고 규범성, 자기 보장성, 권력 제한성. 그럼 이 가를 다 읽었으므로 가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기 보장성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게. 헌법은 국가기관의 행위를 일반 소송을 통해 제한한다. 이건 뭐죠? 첫 번째 나와 있는 헌법의 특징 가 아니고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권력 제한성에 대해서 말하네요. 국가기관의 행위를 제한한다. 국가기관은 3문단에 의하면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제한한다. 권력 제한성이니까 틀리네요. 2번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된다. 이것은 최고 규범성에 대한 얘기네요. 1문단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니고요. 헌법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내에 마련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보장성. 이 자기보장성은 뭘 통해 마련한대요? 헌법 재판을 통해 마련한다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자기보장성이니까 맞는 말. 4번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법 규범에 의해 효력이 보장된다. 이것은 최고 규범성이네요. 5번 헌법은 헌법에 의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다. 이것이 권력의 제한성이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21번도 바로 풀어봅시다. 나는 읽지 않았지만 가에 대해서만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에 해당하는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했죠?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나열했다는 건데 가에서는 헌법의 특징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거죠. 첫 번째, 최고규범성, 둘째, 자기보장성, 셋째, 권력 제한성.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는 적절하죠. 가는 적절합니다. 그 다음 B. 가는 나와 달리 얘는 있다 보고요.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지 않고 헌법의 특징을 얘기했으므로 B는 부적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C를 보니까 나는 가와 달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는 이 내용과 달라야 돼요. 헌법과 관련한 여러 입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여기는 판단할 수 없네요. 일단 가는 적절하죠.
여러 입장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체크해두고 나머지는 나를 읽은 다음에 그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 읽어봅시다. 나 문단. 자, 나 첫 번째 문단 볼까요? 자,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나 문단은 헌법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헌법관 1, 2, 3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므로 이 문단은 뭐가 문제화 되겠어요? 이 세 헌법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읽어봅시다.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으로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 마음대로 하는 통치를 없애고 법 규범에 의한 통치를 원하여 목적하여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법 자체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죠? 국가는 강제적 법 질서이고 헌법은 실정 법 질서에서 최상의 규범이며 국민은 법 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법 실증주의자들의 인식이었다. 그래서 법 실증주의 헌법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 자연법 등을 배제했다. 그래서 지금 배제한 거 도덕, 자연법, 자의적 통치 배제했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법 규범에 의한 통치이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배제하고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당위는 뭐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학의 정확성, 엄격성,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 이거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의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산업화,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 얘기는 법실증주의 헌법관은 무조건 그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법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게 한계네요. 자, 이렇게 이 문단을 읽어봤는데 자, 도덕과 자연법이 뭘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푼다면 그냥 문맥적으로 얘는 법실증주의자들이 배제한 것이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도덕과 자연법은 뭐겠어요? 자, 이해를 돕자면 도덕은 우리가 해야 하는 윤리, 자연법은 선언적인 그러니까 법률 이전에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즉 성문화된 법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대해서 봅시다. 이것은 헌법을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보고 권력의 결단이다로 보고 권력을 중시하네요. 권력자의 입장. 주권자인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곧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정립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어. 따라서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결단주의적 헌법과는 정치 세력들에게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여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 그러나 이게 의라면 한계도 있어요.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만을 강조하여
경시하다, 무시하다. 국가를 권력 투쟁의 장이 되게 하고 독재자의 결단이 곧 국민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의 등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구조가 똑같이 이어지고 있죠. 새 헌법관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헌법관은 무엇을 중시한다? 그것에 대한 의의 한계. 그 다음에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무엇을 중시한다? 의의 한계. 그러면 나머지 또 똑같은 구조로 나올 수 있겠다는 거 예측이 되죠. 통합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본다. 그래서 통합이 중시되는 거네요.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으로 봤다. 갱신은 뭐야? 바꿔가는 과정. 통합론적 헌법 학자들은 절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을 낸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며 헌법이란 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보았다. 그래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통합론적 헌법가는 헌법을 완성물이 아니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어.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주의적 산업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한계도 있다. 뭐냐면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보아 갈등 요소를 경시했다. 갈등 요소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자, 헌법이란 마지막 문단 정리. 어느 한 요소에만 환원시킬 수 없는 국가라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그래서 이 헌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죠. 따라서 헌법의 효력이나 헌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헌법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문단은 헌법관에 관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법실증주의는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통치자의 결단에 맡겨야 한다. 통합론적 헌법관은 헌법이란 갱신의 과정이므로 공감대와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24번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자, 통합론적 헌법자의 관점에서 법실증주의적 헌법자를 비판하래요. 그럼 누구의 관점이에요? 통합론적 헌법학자. 이것을 중심으로 이 법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통합론적 헌법자의 입장과 요 앞에 나오는 입장이 맞는가 봐야 돼요.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한 것은 바로 법 실증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진 맞지만 통합론적 헌법자는 헌법의 규범성을 강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틀린 말.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공감대를 통해서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중시했으므로 틀린 말이 되겠죠. 선지 2번. 정해진 법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는, 자, 여기까진 맞죠? 법 실증주의는 정해진 법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비판할 수 있죠. 누구의 입장에서? 통합론적 관점에서요. 왜냐하면 통합론적 관점은 헌법을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존재적 요소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이라고 했는데, 법실증주의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 자연법을 배제한다고 했으므로 이미 틀렸고요. 선지 4번. 국민을 법 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이것은 법실증주의자의 입장이 아니고 결단주의적 헌법관이므로 벌써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보는 것은 결단주의적
헌법관이므로 벌써 틀렸네요. 자, 2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에서 이제 나만 판단하면 되는데, 나와 달리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동해라고 했어.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이미 판결이 됐네요. 아까 판단했네요. 절충이 없었죠. 그리고 나 역시 절충이 없었으므로 얘는 부적절한 게 맞고요. B는. 그럼 C를 봅시다. 나는 가와 달리 헌법과 관련한 여러 입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밝혔다. 그렇죠? 한계와 의의를 함께 밝혔으므로 적절하네요. 나도 적절하죠. 따라서 적절, 부적절, 적절한 건 3번.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남아있는 문제가 2개 남았는데 요 긴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헌법재판소의 판례 사례에 적용하는 거네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A, B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가를 읽고 가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판례가 뭐냐면, 자, 25번 보기 봅니다. 자, 유통산업발전 제12조의 12조 2 위헌소원이라고 했어. 위헌소원은 뭐예요? 헌법에 위배되는지 청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위배되는지 소원 판단을 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럼 어떤 일인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헌법 제11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구청장, 군수, 시장 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라 할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냈어요. 위배되지 않는다이니까 위헌이 아니다. 이 판결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러면 이 A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선지를 판단해 보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고려하면 A를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맞죠? 자, 헌법의 최고 규범성은 하위 법률이 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므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할 것, 그리고 이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A에 대한 문제가 선지 3번인데요. 한번 볼까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A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여기까지는 맞고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게 아니고, 왜 아닌 거예요? 법실증주의는 무조건 법에 따라야 되죠.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법실증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네요. 그 다음 선지 5번 보면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르면 A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통합론적 관점은 통합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보기 문제 풀었고 B 한번 봅시다. 근로기준법 35조 3호 위헌소원 같은 사례인데 아마 내용은 다를 거예요. 한번 봅시다. 헌법 제3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해고 예고 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예외로 규정한 것인데,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6개월 이하의
근로자도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겠죠.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나선 안 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법률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얘를 판단해 봅시다. 선지 2번.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고려한다면 비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통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자, 보기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헌법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했으므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선지 4번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비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권자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주권자는 국가 권력이고요. 국가 권력이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으니까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문맥상 기억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쓰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재판 결과를 따른다에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 혹은 어떤 제도, 법률을 따른다죠. 그럼 1번 우리는 명령을 따른다. 맞네요. 2번 어머니를 따른다. 그런 것은 뭐 물리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얘기고요. 3번 아버지의 음식 솜씨를 따른다. 이거 솜씨를 따르는 거고 최근 개발에 따른 개발이죠. 그 다음에 의장을 따라. 그래서 앞에 있는 목적어의 성격에 맞는 것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회지문 5번째 거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지문 바이러스 여러분 페이지 111쪽 할 거고요. 요 지문 앞에 나와 있는 UN 해양법 협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쉬워서 충분히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바이러스 강의에서 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